네, 오늘 141기 영등포 기본필수반 공개 설명회이고요.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실 거예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가 어떤 건지, 기본적인 기술사를 합격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지, 답안 작성 방법론인데 뭐 세세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답안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정도. 그 다음에 합격 코스는 사실 전략이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전체 도메인 토픽들에 대한 로드맵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할 게 결국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기술사 합격 후에 여러분들이 얻으실 베니핏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전체적인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한 번 더 드리면, 현재 부팅 주식회사라는 곳에 CTO로 근무하고 있고요. 부팅 주식회사에서는 공공사업의 PM, 그 다음에 뭐 LMS나 그 외 시스템들에 대한 개발, 운영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 발표도 하고. 그 전 회사들은 ITP에서 처음 LMS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사이트 접속하시면 사용하시는 그 사이트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혼자서. 개발자, 설계자 저 혼자 네, 모든 시스템, 스트리밍까지 전부 다 혼자 했습니다. 참고로 첫 웹 개발 프로젝트고요. 네. 그전에는 DLP, 그다음에 NMS,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쪽, 그다음에 CRM, 병원 CRM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 개발했어요. 보통 그래서 저의 베이스 언어는, 예, C, C++, MFC, 이쪽, C샵, 이쪽이에요. C계열, 윈도우 쪽 프로그래밍이고, 당연히 방화벽 개발도 했기 때문에 DLP에서 뭐 커널 프로그래밍, 디버깅 이런 것도 다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사 합격할 때쯤에 이제 ITP에 입사를 하면서 강정배 일사님이랑 같이 이제 LMS,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LMS 플랫폼을 같이 개발했고, 그걸 통해서 현재 이제 각종 교육을 지원하는 잘 프로젝트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주요 개발은 다양한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개발에 좀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C부터 다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C부터. 네, 하다못해 C++로 프로그레스 바 그리고 뭐 더블 버퍼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급 언어 C샵 뭐 현재 자바까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웬만한 프로그래밍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사 합격한 이후에는 뭐 이제 인공지능 쪽 약간 참여했고요. 에이스라고 KT에서 자격증 냈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거 같이 협회에서 추진했던 프로젝트 같이 진행했고요. 그 채점 시스템이랑 교환 만드는 작업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서는 그쪽 교환 같이 진행했다는 거. 그 다음에 멘토는 현재 ITP 모의고사 합숙 멘토링 하고 있고요. 영등포 기본 필수반 메인 멘토가 아니죠.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해서 국가직무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 이제 기숙사 합격한 이후에 테스트 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이 학습 모듈 개발, 그러니까 저서죠. 같이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외 대외 활동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현재 뭐 자문위원, 감리, 평가위원, 뭐 외부 면접관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어요. 포스콤이나 뭐, 그다음에 뭐, 어디죠? 심평원? 뭐 이런데, 이런데 참여 같이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기술사를 간단히 소개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 해당 분야의 고도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렇죠? 관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를 보통 저희가 기술사라고 하고요. 음, ICT 쪽의 기술사는 총 세종이 있습니다.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정보통신기술사. 그중에 여러분들이 하시기로 하는 건 정보관리기술사 또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이고요. 현재 추세는 웬만하면 다 정보관리기술사를 보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응시는 사실 1년에 2회, 정보관리기술사는 1년에 3회 시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보관리가 1년에 3회이다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교차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미 정보관리 합격하신 이후에 혹시라도 2년 동안에 볼 수 있는 면접에 떨어지실까 봐 겁나서 또는 이제 뭐 그냥 본 김에 하나 더 이런 느낌으로 컴퓨터 시스템 응용교육사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 응용교육사는
거의 정보관리기술사 합격권이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이 다 경쟁되다 보니까 예, 합격하기가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정보관리기술사를 더 많이 보고 인원도 정보관리기술사가 훨씬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사는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시 자격은 아시겠지만 기사라는 자격증 취득 후 4년의 경력, 산업기사 5년, 대졸 6년, 네. 그 외에 뭐 전문대 8년, 무자격이 9년 이 정도 경력이 있어야지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이 되고요. 이 응시 자격이라는 건 이제 1차 합격하고 증빙하게 때까지만 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아직 응시 자격이 안 됐는데 한 1년 정도 남았다, 한 1년 반 정도 남았다 싶으시면 사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부하는 기간은 평균 요즘에는 한 1년 반 정도 보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왜냐면 요즘에 인원이 좀 다시 늘고 있어요. 기술사 보시는 인원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정체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저 시험 볼 때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1년에 3회로 바뀌고 그때 한창 인원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1년에 막 150명 이상씩 뽑고 그랬거든요. 한 3년 그렇게 뽑고 나니까 음, 앞에 합격권에 계셨던 분들이 싹 다 합격을 해서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보는 추세예요. 그분들이 쌓여 계셨다면 사실 1년 반에는 어렵긴 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데 언제 다시 인원이 늘지 모르죠.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시고 빨리 합격하시는 게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선이 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음. 네, 어서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올해 시험의 1차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138회는 시험이 끝났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되면 139회와 140회의 시험에 참여하시게 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나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런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은 바로바로 접수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시험 자체를 응시하는 것 자체가 연습이에요. 그 자리에서 쓰고,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를 경험하시면서 또는 이제 삶을 사시면서 경험했던 온갖 IT 용어들을 끄집어내서 답안을 채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여러분들의 모든 학습은 암기 위주의 학습이고 입력하는 학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사 시험은 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시험이에요. 알고 있는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답안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답을 쓰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아무리 답안을 정답으로 도배를 하셔도 못 붙어요. 정답을 써서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결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답을 가깝게 쓰는 시험이지 정답을 쓰는 게 없어요. 왜냐면 주관식이잖아요. 일단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필기는 4교시 100분씩 4번. 시간으로 한 사람은 6시간 40분이에요. 6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뭐 20분 텀 있고 1시간 점심시간 있긴 한데, 그래서 사실 거의 안 쉬고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시험이에요. 생각보다. 사람이 6시간 40분을 쓴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중노동이거든요. 몸이 다 아플 거예요. 팔도 아프고. 일단 펜 잡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아파요. 쓰다 보면. 근데 웃긴 건 400분이 진짜 정말 농담 안 보태고 순식간에 사라지시는 시험이에요. 6시간 40분 그냥 앉아서 쓰라고 하시면 여러분 못 쓰는데 이 시험을 하시게 되면 1분 1초가 부족해요. 그렇게 느껴지는 시험이고 100분이 진짜 순삭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4페이지 4교시, 즉 56페이지 정도를 작성하시는 게 이번 시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험이고요. 면접관 3명 대 시험자 1명, 그래서 3대 1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면접관 3명이 계속 질의를 하고 한 20분 정도 시험 봐요. 그거에 대한 평가고 보통 합격률은 70% 이상. 1차 붙으시면 거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2년 동안에 다 떨어지신 분은 모든 기술사를 통틀어서 3분 정도 계셨대요. 싸우지 않으시면 됩니다. 떨어진 분 딱 그런 분이에요. 면접관이 싸웠거나 네가 뭔데 날 평가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영원히 떨어지신 거지
그런 분 외에 떨어지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2년을 동안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차 합격하시는 거 목표로 하시고 보통 1차 붙으면 다 기술사 수리를 듣습니다. 예비 기술사 그럼 거의 다 기술사가 됐다고 보거든요. 1차만 붙어도. 1차를 합격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응시 인원이죠.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400이 아니라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두 가지 합쳐서 한 600명에서 한 650명 정도 요즘에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인원이 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 인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1년 반에 합격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한 1000명 넘고 2000명 넘어지면 사실 예, 합격을 100%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합격이 가능한 정도 숫자라고 보거든요. 인원이 합격해서 나가는 숫자가 있고 합격권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차례가 충분히 돌아올 정도의 아직은 응시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합격하시면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그렇죠? 기숙사에 대한 공부 현황인데 대부분 요거 때문에 많이 오시죠. 60에서 70%는 공채나 이직, 그다음에 대외활동, 뭐 감리 여러 가지 그런 거 외 기회 상승 목적으로 많이 오시고요. 요거보단 요즘에 이쪽이 더 비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나이 제한 없는 활동. 근데 나이 제한 없는 활동보다는 이제 그런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불안감 때문에 오시는 분들,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선택이나 그런 활동을 위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잠재적 위기감, 그렇죠. 이게 10%는 이게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인공지능 발전해서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기술사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걸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을 메인으로 그걸 컨트롤할 사람은 어쨌든 필요한데 그 나중에 인원들 현재 이제 점점 신입을 안 뽑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숙련돼 있는 시니어들이 필요한데 같은 시니어라도 누구한테 그걸 맡길까요? 저는 똑같은 경력자라면 당연히 기술사한테 맡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사의 역량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 협회에서도 그런 인공지능 쪽으로 기술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영어학원이랑 똑같게 50% 정도가 중간에 많이 포기하세요. 보통 시작할 때 한 30% 떨어져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9주 끝날 때쯤에 그 중에 또 30%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심화반 가서 그 중에 또 30%. 뭐 이렇게 줄어요. 점점 줄어요. 사실 저는 사실 이해 못 하겠고, 저는 기술사 시험을 시작할 때도 100%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100%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무슨 인원이 막 몇만 명씩 보는 시험이면 아유 저한테 안 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 기회라는 건 돌고 도는 건데 몇만 명이 계속 경쟁을 하면 그렇죠? 아무리 제가 잘한다고 해도 붙을지 말지 모르잖아요. 특히 주관식이니까. 근데 기껏해야 몇백 명 정도 안에서 보는 거라면 100%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봤고 실제 모든 합격한 기술사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100% 붙는 시험은 맞다. 단 하나는 지키셔야 돼요. 자리 붙들고 앉아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2년 정도 그쵸? 친구들 좀 안 만나고 다른 활동 접고 일이랑 딱 이것만 한다고 치면 어, 시간 대비 투자로 나쁘지 않지 않나. 다른 것들 그렇게 2년 투자했을 때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은 사실 별게 없잖아요. 네. 기술사가 돌아오는 피드백은 사실 여러분들이 물론 기술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단 좋은 무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거고 내가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의 문제이지. 근데 그 무기를 들고서 해볼 만한 것들, 그리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것들은 보장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응시 현황은 성별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바뀌고 있고요. 점점 요즘에는 20대 분포가 늘고 있어요. 최근에 몇 해 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전체가 다 20대였던 적도 있거든요. 요즘엔 어려서 이제 일찍 시작하는 분들, 그분들은 기회가 훨씬 많아요. 가볼 수 있는 곳들도 많고, 하다못해 뭐 중소기업이시면 대기업 이직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기술사를 가지시면 많은 스펙들에 대한 어떤 어, 차이가 많이 무마되긴 해요. 물론 대기업으로 넘어가실 때도 그렇고.
성별도 요즘엔 여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잠깐 하고 가면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토픽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일단 도메인은 전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 전략, 소프트웨어 공학,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컴퓨터 아키텍처, 운영체제, 뭐, 인공지능, 통계, 알고리즘, 자료구조 등등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도메인 안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토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13개의 도메인에 한 2,500개 정도의 토픽을 학습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동안. 물론 2,500개 토픽이 다는 아니에요. 용어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한 예로 강정배 교사님은 300개 정도 토픽을 준비하고 합격을 하셨어요. 저는 2,000개 이상의 토픽을 봤고요. 그리고 현재는 2,000개 이상의 토픽, 2,500개, 3,000개 가까이 되는 토픽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어요. 왜냐면 용어라는 IT 용어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 특성이 정보관리기술사는 전 분야예요. IT가 안 들어가 있는 분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터 의료부터 저 농장 어디든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을 취득하면 어떤 분야든 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분야와 상관없는 이직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교재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저희가 보통 서브노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서브노트 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축약해서 정리하는 것들은 남기장 이런 용어를 쓰고요. 서브노트를 뭐 다른 말로 그냥 똘마리라고도 하는데 그냥 서브노트라는 용어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 빈출은 사실 여기죠. 인공지능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소공,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디지털 서비스. 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동일하게 정보 관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상관없이 나오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 관리는 경영 전략이랑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더 치중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조금 더라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CA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 문교사에서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좀 더 심화된 토픽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 분야의 토픽이 아예 이쪽은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 80%, 90%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 정도.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같은 게 좀 더 하위 뎁스, 좀 더 어려운 이론, 좀 더 어려운 어떤 이렇게 뎁스가 있잖아요. 어떤 토픽을,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어떤 기술이 있고, 이걸 위한 또 밑에 하위에 뭐 법이 있던 뭐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밑에 것까지 다 보면 이제 보통 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깊이 보는 거. 관리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논하는 게 더 많아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고려해야 돼? 뭐 필요성은 뭐야? 너의 생각은 뭐야? 약간 이런 뜻, 이런 쪽으로 좀 더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차이는 없다. 문제는 교차돼서도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 도메인과 프로세스는 1차는 여러분들이 기본 필수반을 통해서 400분 56페이지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다. 아, 이거 1차 시험 얘기네요. 1차 시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기시험 400분 동안 56페이지. 56페이지까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평균 한 교시당 12페이지 정도는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정도는 최소 분량으로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60점이 돼서 합격을 하시면 구두 시험인 2차 시험을 통해서 78%라고도 하는데 보통 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수검 사례예요. 전 기술사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회적 목표나 개인적 목표. 사회적 목표는 사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요. 네,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 베이스가 워낙 개발 베이스다 보니까 그렇죠? 뭘 돈 만들어내고 돈을 끌어들이는 건 아예 못 하겠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전히 물론 기술사 되기 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건 정보 IT 투자. 그건 조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왜냐하면 그건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술사면 내가 이 안을 내는 이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는 주체가 기술사면 좀 더 IT
정부에서 발행한 IT 투자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실제 제가 공공사업 PM을 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확실히 기술사가 공공사업 쪽에는 좀 더 가산점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소성을 탈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중소기업이지만 계속 중소기업만 다니다 보니까 옮겨봐요, 거기서 거긴 거. 이게 뭐 지금 직장이 중소기업의 특징은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야 해요. 그렇죠? 특정 분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해야 돼요.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이면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다 해야 되고요. 문서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에 고객 대응까지 하잖아요. 별걸 다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비해 받는 게 적다라고 느낄 때가 대부분 많고.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의 특징상 그 이상 주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옮기고 싶죠. 근데 옮겨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많이 안 옮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내가 옮겼을 때 제대로 옮겨질까 하는 불확실성이 생기죠. 그런 어떤 내 마음대로 직업을,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박탈당하는 느낌. 전 그게 직장인이라고 보고요. 직업인이 그래서 되고 싶었어요. 제가 좀 선택할 수 있게. 저의 주도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네. 근데 현재 기술사가 되고 그건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확보. 전문직. 그렇죠. 저희 다 특히 IT 일하시는 분들 다 전문가 아닌가요? 전문직 아니에요. 딴 사람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전문직을 인정을 못 받죠.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직이란 보통 판검사, 사자 붙은 사람들. 근데 기술사도 동일한 사자가 붙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금융에서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는. 그래서 뭐 은행 대출이 확실히 편해져요. 편해지시고 금리도 훨씬 일반 대출보다는 낮다. 같은 신용 대출이라도 액수도 다르고. 물론 의사 판검사 정도까지 액수가 나오진 않지만 거기는 보통 한 3배, 4배, 5배까지 나온다더라고요. 연봉. 근데 뭐 기술상 그래도 한 2배 정도 이상은 나와요. 그다음 그 굉장히 큰 일이죠. 부채를 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급여 이외에 수입을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개발만 하다 보니까 개발 프로젝트 개인적으로 받아서 했던 것도 있어요. 중간에 해보려고 컨설팅도 하고 뭐 이렇게 예, 프로젝트 설명회도 하고 개인적으로 소개받아서 한 적도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리고 돼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용도 제대로 못 받고 가치에 비해서. 근데 그거 외 부가가치를 좀 고정적으로 또는 정상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국제기술사. 저는 계속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20대부터 계속 해외에 나가는 것들을 고민했는데 국제기술사가 있으면 해외 나가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따가 베니핏들을 잠깐 설명하겠지만 국제기술사를 인정해주는 한국의 기술사를 국제기술사를 변경한 이후에 그걸 인정해주는 건 공식적으로 MOU가 맺어 있는 국가는 두 군데가 있어요. 호주랑 미국의 텍사스주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거 외에 이제 동남아권은 사실 네, 기숙사 타이틀 달고 가면 웬만하면 저 일단 한국에 대한 입지가 높다 보니까 네, 나쁘지 않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국제기술사 바꾸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기술사 취득하시고 3년 정도 교육 들어서 점수만 만드시면 돼요. 또는 대학원 네, 진학을 하셔서 석박사 과정 중에 하시면 그것도 다 점수로 포함이 돼서 특정 점수 이상만 되시면 기술사가 되고 그 다음엔 유지하기 위한 교육만 꾸준히 받아주시면 국제기술사 전환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목표. 제가 기술사는 전 20대에 이미 20살에 세웠어요. 20살. 저는 좀 인생 계획을 일찍부터 중학교 때부터 인생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라 20대에 세웠는데 제가 20대에 좀 몸이 아프고 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개발 자체를 시도를 못했어요. 개발자를 하겠다고 정한 게 중3 때인데 개발을 시작한 건 30대, 20대 후반. 그래서 그렇죠. 일찍 생 거, 일찍 계획을 한 거에 비해 되게 늦었죠. 그래서 기숙사라는 걸 어떻게 좀 알고 있었고 준비하겠다는 작정을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있다가 39세 2월에 기숙사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때도 기숙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해외에 어학연수 한 6개월 갔다 오려고 약간 회사 잠깐 쉬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중에 예, 둘째가 임신했다 그래서 해외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전환을 했죠. 아, 어차피 못 나갔고 한 1년 정도는 쉴 생각이었으니 차라리 그럼 기숙사를 1년 안에 어떻게든 취직해 보자. 1년 안에 붙을 줄 알았어요. 저 솔직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3년 걸렸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경제적 최소치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회사는 잘릴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저 나이가 점점 들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사업도 하고 싶은데 사업이 안 됐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베이스를 깔고 싶다 보니까, 아, 이거를 위해서 내가 최소한으로 준비할 거 뭘까? 예, 기술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식 확대 전문성하고 왜냐면 아이디어를 자꾸 내고 싶고 지식을 융합하고 싶은데 맨날 개발만 하니까 되게 편협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보안이랑 특히 NMS도 결국 보안이잖아 특정 보안 쪽 분야 요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데 뭘 융합을 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로 제가 사실 성격이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잘 없어요. 아이디어가 잘 나려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뭘 쓰는데 불편하고 이게 이거 불편한데 뭐 있었으면 좋겠어. 이래야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저는 안 불편해요. 있는 기술을 끝까지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악착같이 다 써먹는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지식들 늘리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기술사 공부하고 확실히 이런 것들은 해결된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창출이 됐던 지식의 융합이 됐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하다 보니까 예, 생각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강정구 일사님을 찾아가서 네, 공부 시간을 물어봤을 때 2000시간만 공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6개월에 합격하려 했었고 처음엔 계획은 6개월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강정글 쌤이 제 글씨를 보더니 제가 악필 중에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강정글 쌤님 그 강의 들으시다 보면 제 얘기가 꽤 나올 텐데 악필 외에 모든 최악의 조건을 워스트 케이스는 다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 저도 붙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글씨를 보더니 1년 안에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글씨도 바꿔야 돼서.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그랬습니다. 아, 나 6개월 만에 붙을 거야. 그리고서 3년 걸렸죠. 안 되더라고요. 제가 3년 걸린 이유가 있어요. 3년 걸리는 이유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저처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좀 더 빨리 붙는 방법으로 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 있다. 왜 다 경험했으니까.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잘 따라만 와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렵다는데 사실 기술사 들으시면 아우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시작해? 아 이거 할 수 있는 건 맞아? 그다음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되는 시험이야?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게 되고 주변에서 맨날 얘기하죠. 야 그거 어렵다는데 야 그거 어떻게 다 공부해? 어? 야 계속 나오대요. 야 공부 안 할 게 없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인생을 크게 지금 기술사까지 두 번 바꾼 케이스인데 직업을 개발자가 아니다가 개발자로 10년 동안 다른 일 하다가 개발자로 직업도 전환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학력도 다 그래요. 전 다 검정고시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 검정고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공부하고 또 인생을 어느 정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는 물론 아예 불가능한 걸 시작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안정형인 성격이라. 근데 그렇다고 이 꿈은 불가능해도 꾸는 편이다. 그래서 굳이 왜 포기하느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표가 높으면 목표를 항상 좀 120%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사는데 목표를 높이면 제가 그걸 위해 달려가면 80%는 이루어져요. 근데 120%에 80%는 거의 100% 가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꿈꿨던 것들 중에 웬만한 건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저 계속 공부만 했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인생에 제가 딱 한 6년 공부한 것 같아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다 검정고시다 보니까 딱 6년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6년 공부한 것 치곤 잘 바뀐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서 이거거든요.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를.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것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로또 그렇죠? 언제 돼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거. 그렇죠? 그거 외에 뭐 특정 기술
이런 것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공부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답이 있는 공부면, 답 없는 공부는 하면 안 되죠. 답이 있는 공부는 명확하게 답이 있으니까 결국 목표치까지 갈 수 있고, 이러면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시간 대비 투자는 가장 나은 게 공부다. 전 제 주변에 공부하라고 엄청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두 가지 확신 가지고서 딱 제가 가지고 있던 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100% 붙어. 그냥 붙을 때까지 계속 할 거야. 이거. 근데 둘째 임신하자마자 했다고 그랬으니까 둘째를 임신한 거 출산했을 때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출산하고서 한 6개월은 수유 의자에 앉아서 밤 12시에 들어가서 애 안고 애 수유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서 공부했거든요. 최악이죠. 시간적으로. 그래도 40개월. 딱 필기 붙는데 36개월, 딱 만 3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실기 합격자 발표까지 6개월 정도 걸려요.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까지. 그래서 딱 40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 필기까지는 딱 만 36개월. 진짜 2월에 시작해서 2월에 붙었으니까 딱 36개월 걸렸거든요. 이렇게 해도 36개월이면 됐다. 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었던 거 저 뭐 엄청나게 막 저기 앞에 있는 이제 모범답안 있습니다. 저랑 같이 동기 기술사님이시고 저분들 한 분은 6개월 합격자, 한 분은 1년 합격자예요. 저분들은 확실히 똑똑해요. 될 만한 것만 잘 정리해서 공부하고 저처럼 무식하게 다 공부하지 않아요. 저처럼 암기장을 저렇게 무식하게 만들지 않고 저 앞에 놨기는 게 제 암기장인데 저희 4권짜리인데 지금 한 권은 누가 가져가셔가지고 가져가러 놓은 게 아닌데 지금 3권이 있고 프린트 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거 만든다면 2년 걸렸거든요. 완성하는 데까지. 그리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했고. 무슨 책처럼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제, 물론 토픽적인 지식은 제가 더 높았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 오래 했으니까.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기숙사 되고 나서 그건 해도 돼요. 빨리 붙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발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공부해서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는, 그러니까, 학습은 해야 돼요. 다른 시험처럼 뭔가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한 걸 암기하고, 완전 모범답안처럼 다 적어내고, 그래야 붙는다. 이러시면 3년 이상 공부하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3년이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고생하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했냐면, 업무적으로는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직을 했어요. 1년은 제가 공부만 했고요. 아예 쉬려고 작정했을 때 공부 시작한 거였으니까. 또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생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업에 1년 쉬고 이직을 할 때 첫 번째는 시간 확보되는 기업을 택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프리랜서 SM을 갔어요. 그것도 병원 쪽으로 운이 좋게 됐죠. 물론 그때 회사 한 4군데 됐는데, 음, 저한테 먼저 연락 오신 기업도 있어요. 그 무슨 회장님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갔었으면 아마 죽도록 일만 했을 것 같아요. 딱 그런 기업. 저 혼자 놓고서 뭔가 다 부려먹을 것 같은. 그랬는데, 그런 데는 가지 않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전 제일 중요했어요. 이게 1번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직을 했고,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은 내성적이라고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내성적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공부하는 3년간은 웬만한 만남을 다 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 경사 조사를 안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경사는 안 갔어요. 경사는 안 가고 그냥 성의 표시만 하고 조사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자리도 거의 최소로 하고 거의 안 했죠. 그러니까 회사의 필수적인 회식 자리 외에는 모든 술자리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을 만들었던 것.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좀만 더 했으면 붙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들 거예요. 1년만 되면. 한 1년 텀으로 내가 정말 잘 쓸만한 회차가 한 번씩 돌더라고요. 제가 3년 공부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와, 좀만 더 했으면 붙었을 것 같은 진짜 내가 알만한 토픽으로 도배해서 나오는 때가 한 번씩 꼭 있어요. 그래서 막 붙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명절 길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명절 길었을 때 제가 작정하고 하루에 20시간씩 공부를 했죠. 붙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디스크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네. 그래서 침 치료하는데 6개월 걸려갖고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공부를 조금씩 늘려서 시간 확보를 하셔야지. 한 번에 몰빵해서 허리 망가지던 손이든 어디 안 좋아지면 답 없어요. 일단 손 다치는 일 절대, 손을 쓰는 어떤 운동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골프가 됐던, 볼링이 됐던, 특히 스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지 마세요. 진짜로. 손 다치는 순간 6개월, 1년 동안은 공부 못 하고요. 그러면 그때 끝나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멈추면 다시 손을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몰라. 그래서 합격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만 참고 그 다음에 누리세요. 합격하신 다음에 다시는 글씨 쓸 일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리세요. 아시겠죠? 길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중요하다. 나 모니터 꼭 목 중요합니다. 이거 이러고 쓰는 시험이잖아요. 6시간 40분 동안 고개 숙이고 써야 되고 평상시에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 잘 와요. 그래서 도수 받을 수 있으면 도수 받으시면서 건강 관리 1번 하시면서 해라. 네, 이게 진짜 1번인 것 같아요. 그냥 가족. 아직 뭐 자녀가 없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여자친구는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남자친구는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가족에 계신 분들, 네, 지금부터 조금씩 네, 점수를 따세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계획하셔야 돼요.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치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공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한 6개월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까지는 다 어느 가정이든 허용을 해 주실 건데 6개월 넘어가는 순간부터 왜 하느냐, 이거 하는 시험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100% 들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특히나 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결국은 60점짜리 합격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0점짜리 시험이랑 같아요. 80점도 아니고 100점도 아니고 60점이면 붙어요, 평균. 그래서 그 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성적표를 여러분들 그쵸, 가까운 분들이 보여주면 이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나중에는 이 점수 받으려고 공부했냐라는 눈으로 여러분들 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이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분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갑다 하지 이해하지 못해요. 6시간 40분 써봐야지 안다니까요. 써봐야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험인지. 음. 힘들어요? 안 힘들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 힘든 시험 맞아. 얘도 고시잖아요. 근데 힘든데 되는 힘듦이잖아요. 옛날에 사시처럼 될까 말까 이런 시험 아니고, 그렇죠? 행시, 외시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되는 시험이니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백은 누구냐? 같이 공부하는 분들,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스트레스는 그분들이랑 해소를 하시고, 그렇죠? 네. 가정은 잘 이게 다독다독 잘 넘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수검 사례는 이제 강정별 수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4개월 동안 정리하셨다고 하죠. 6개월 합격하셨고요. 이걸 다 수기로 정리하셨어요. 이때 공부하실 때 이런 게 아예 없었고, 이런 게 시작이 돼서 현재 ITP가 한 20년 됐죠, 이제. 20년 정도에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래서 ITP가 현재 대한민국 1위긴 하잖아요. 길수학원, PMP. 특히 PMP는 강정별 수사님이 네, 한국에 제일 알아주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술사 합격하시는 이후에 그런 전문적인 그런 기업 강의 할 만한 것들을 발굴하고 개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업 강의를 잡으시면 사실 돈은 그냥 벌려요. 그냥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업 요소는 뭐냐면 이거예요. 답안을 템플릿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1교시형에 정의 2줄, 그다음에 2단락에 표 6줄, 도식 6줄, 그다음에 간글 한글로 딱 한 페이지 분량을 만드는 연습. 이 틀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틀로, 이런 문제는 이런 틀로. 그래서 템플릿이 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답안을 채운다 생각하셔야 돼요. 단, 무엇을 여러분이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술사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어떤 토픽을 가져다 대도 정의를 정확하게 2줄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인공지능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게 모르진 않잖아요. 그럼 그 인공지능의 정의를 두 줄로 말해주세요. 그걸 못해요.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알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뭘 알고만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가 어떤 환경에서 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명사형 어떤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본 기술사 또는 그 분야의 전문 박사들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기술사는 모든 분야의 모든 토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사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뭐만 하면 되냐면 정의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가 어디에 쓰는 거고, 뭐 때문에 쓰는 거고, 그 핵심 기술은 뭐고, 그래서 얘가 가이드인지, 기술인지, 방법론인지, 그렇죠? 정확한 얘가 무엇인지, 프레임워크인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걸 갖고 한 페이지 분량을 작성하시는 게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픽은 잘 준비된 토픽은 뭐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그러니까 답안을 썼을 때 합격점 이상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정리 정도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런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 이것들 한 자리에서 다 지식들을 크로스로 교체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다 옵니다. 공공부터 국방부터 금융부터 다 와요. 뭐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다 와요, 다 와. 진짜. 뭐 항공하시는 분도 오고 자동차 메인 하시는 분도 오고 인베디드 하는 분도 오고 막 별별 분들이 다 오거든요. 컨설팅에 뭐 평가위원회 별별 사람이 다 와요. 하다못해 고위공직자도 옵니다. 5급, 4급 공무원들도 와요. 그렇죠? 그런 분들, 또 각 부처의 사람들도 다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기 오실 정도면 자기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런 프라이드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렇죠? 예. 그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나 예, 위치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지식을 나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지식을 빨리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다음에 글씨 속도는 뭐, 나 글씨 속도가 너무 느려서 생각보다 느린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아직 암기가 안 돼 있고 쓰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느리신 거지. 진짜 느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깨끗하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글씨를 좀 망가뜨리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용어거든요. 용어를 고급지게 한다. 예. 용어의 고급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용어의 고급화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배운 토픽으로 용어를 바꿔 쓰시면 돼요. 너무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뭐 어떤 거를 막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면 명확한 단어로 얘를 표현하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다시 돌아가서 정의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트렌드. 최근의 시대, 그러니까 기술사는 최근 IT 흐름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기술사 되시면 그렇게 돼요. 어떤 것들 많이 하셔야 되냐면 전자신문이나 IT 트렌드 같은 거 많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보셔도 다 모르는 내용뿐이잖아요. 내가 아는 부분 요만큼 나머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머리 하나도 안 남아. 남의 글이야. 근데 기술사 공부하시면 모든 분야 다 공부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 읽으면 다 알아요. 얘가 얘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베이스가 이해가 이미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두음을 따고 있고요.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거기서 키워드를 막 찾아요. 그래서 머리에 박아놓고 안 까먹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녹여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직은 좀 어려운데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쪽도 관심 가지시고 이해 폭이 넓어지시면 자연히 그런 것들은 습득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쓰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 트렌드는 이제 이따가 답안 작성법을 잠깐 설명하겠지만 물어본 내용 이외에 쓰는 걸 추가 단락이라고 하거든요. 1교시형인 3단락, 2교시형인 4단락에다 쓰는데 그때 쓸 때 이런 트렌드 내용을 접목해서 쓰셔야 답안이 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트렌드가 중요하다. 뭐,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 중요하고, 마지막 점검, 이건 시험 볼 때 중요한 거라 지금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할 거라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의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작심삼일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작심삼일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계획은 잘 세우는데 생각보다 지속력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약속 지키는 걸 좀 잘해요. 남한테 하는 약속. 저한테 하는 약속은 잘 못 지키는데 대부분 많이 그렇잖아요. 남하고 한 약속은 좀 쪽팔려서라도 좀 지켜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공부할 멤버들 맨날 만들었어요. 매일 스터디할 멤버를 만들어서 제가 일찍 끝난 있거나 회사 안 다녔으니까. 그분들 회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 회사 근처로 가서 스터디를 매일 했어요. 저. 제가 학습을 빨리 올린 방법인 것 같아요. 토픽 토론이라고 해서 토토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토픽 토론은 뭐 별건 없어요. 정의를 이야기하고 거기 있는 두음 정도를 이야기하고 토픽 잠깐 설명하고 그중에 내가 들었던 다른 두음이나 또는 최근에 이런 기사 났던 것들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한 가지 토픽당 보통 3분, 2분 내외로 이야기하고 좀 길어야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 보통 토토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전 언택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했고, 언택으로 필요하시면 언택으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점점 이런 분위기가 좀 사라지고 혼자서 자꾸 공부하시던데, 혼자서 공부는 잘 안 돼요. 왜? 뭐 어떤 게 문제냐면, 혼자 공부하면 꺼내는 연습이 아니라 자꾸 넣는 연습만 하세요. 암기만 하신다는 거죠. 계속 돌려보고 쓰고, 안 돼요. 꺼내야 되는데,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만큼 빨리 꺼내지고 많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룹 스터디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오프라인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저 암기장도 만들어야지. 오프라인 만나갖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토토해야지. 그럼 언제 해요? 온라인 강의를? 이동 시간. 출퇴근 시간만 해도 보통 여러분 1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이죠. 그럴 때마다 다 이동하는 모든 시간, 쉬는 모든 시간마다 저는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꼭 강의를 듣는데 이 정자세로 앉아서 이걸 들으면서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러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토픽을 자주 노출한다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강의가 들어가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졸려요. 졸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예 처음 들어보는 용어로 계속 용어만 듣다 끝나요.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하나도 이해 못 하겠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다 새로운 용어야. 당연히 졸리죠. 그거는 뇌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우리 뇌한테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익숙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되고, 빨리 학습이 돼요. 이해부터 하려 하지 마세요. 단어가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단어 노출이 돼서 익숙해져야 빨리 이해돼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꼭 학습하기 위해서 뭘 외우고 얘가 뭔지를 몰라도 많이 듣다 보면 아 얘가 내가 들었던 게 얘였는데 이때 내가 이 단어를 들었는데 이것만 갖고도 나중에 학습해서 그 내용만 채우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기억이 났으면 연관 기억으로 나중에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그 기억 학습법이 있어요. 저 20대에는 온갖 뇌학습법 이런 거 엄청 많이 했는데 그쵸? 여러분들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연상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음을 따서 암기하고 이러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하철 지나가다 바짝 뭐 들었는데,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기억이 나온다는 거죠. 많이 꺼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녀라. 졸아도 괜찮아요. 집중 안 하고 들어서 훅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 중에 몇 가지 단어만 계속 기억나도 돼요. 그리고 강의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막 질문하고 무슨 설명하면 내가 먼저 그때는 이야기하면 되죠, 속으로. 그렇죠? 약간 남들한테 미친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중얼중얼하고 다니세요. 그것만큼 빨리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다음 자료갱신은 그 외 시간에 꾸준히 하셔야 된다. 최근 합격률은 이제 137회에 6명. 최근 좀 적게 뽑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한 50명. 요 3년이 언제인지 아시죠? 요 3년. 최근에 그분. 그 계신 분 동안 이랬고요. 이거 바로 전에가 150명, 160명, 170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4년 동안. 네. 그래서 지금 또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이제 1년이 지났고 이제 올해인데 올해 한번 봐야죠. 얼마나 뽑을지.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권마다 추진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저는 일단 특정 당을 뭐 좋아하는 뭐 편향적인 성격은 아니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런 성향들은 있더라. 어떤 거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성향.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부하시면 어차피 이것도 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나한테 안 맞는 회차가 지나가면 또 맞는 회차가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인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매 회차 인원 적었네, 많네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ITP 기술사회를 통해서 합격했던 기술사들 합격률이고요. 평균 한 70%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도 그럴 게, 예. ITP에서 수강하는 기술사 수강생이 전체 기술사 인원의 30%가 넘으니까요. 그렇죠? 응시생의 30%. 일단 심화반 등록 인원만 한 250명 되잖아요. 기본 필수반만 도는 게 한 100명 돌거든. 거의 350명이 돌고 있는데, 한 600명 시험 보는 거 중에 350명이 없기 때문에, 그쵸? 70%, 80%면, 그렇죠? 예. 당연히 나와야 되는 숫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TP는 집단지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요. 첫 번째는 카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트. 그래서 카페도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 사이트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카페는 왜 가입해야 되냐면 여기서 숙제를 올리고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실 거예요. 전체적인 공지는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카페는 꼭 가입하셔라. 그다음에 혹시 기본 필수반 수강을 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등업 신청을 하시라. 등업 신청하실 때는 ITP 사이트에 있는 아이디를 같이 공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제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등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반에 등업했고 내 사이트 아이디가 뭔지를 같이 적어주셔야 등업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 모든 이제 질의응답 있죠. ITP에 뭐 만약에 뭐 혹시라도 뭐 웬만한 공부를 멈추시면 안 되지만 뭐 건강이 됐든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공부를 혹시라도 쉬어야 된다. 그러시면 이제 그런 것들 또는 뭐 궁금하신 거 자나 뭐 이런 것도 구매 관련된 거나 등등 궁금하신 사항은 Q&A 사이트의 Q&A 카페 아니고요. 사이트의 Q&A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제 저랑 다 소통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합격은 이제 전체 저 교환을 같이 만들고 있는 강정일사님이랑 제가 직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점수는 이제 보통 9주가 지나면 파이널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200분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1교시형 100분, 2교시형 100분. 그래서 사실 한 45점 이하는 네, 웬만하면 심화반을 바로 전과시키는 걸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다 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도 지금 45점 이하는 요 분밖에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45점을 못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그 마음의 짐으로 인해서 답안을 끝까지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저도 1년 동안에 8페이지도 못 썼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기본 필수만 안 해서 저는 1년 내내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지금보단 체계가 좀 덜 있어서 지금은 기본 필수만 안 하면 10만 번 못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필수반 안 했는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기본 필수반 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심화반 가서 토픽이 쏟아져도 그 베이스로 그 토픽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심화반부터 하시면 토픽이 막 말도 안 되게 쏟아지는데 그거 보다가 보면 쓰는 연습할 여력이 없어요. 토픽 보기도 바빠서. 그래서 꼭 기본 필수만 하셔라. 제가 오래 걸린 이유예요. 제가 만 3년 차에, 그러니까 3년 차 시작할 때쯤부터 쓰는 걸 제대로 연습했어요. 제가 쓰고 나서부터 점수가 확 올라서 딱 1년 쓰고 나니까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쓰시면 저보다 최소한 1년은 줄일 수 있다. 토픽으로는 진 적이 없어요. 웬만한 심화반 분들한테도 토픽, 키워드로는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도 전 못 붙어요. 아무리 토픽으로 답안을 도배해도 안 돼요. 쓰는 게 돼야 됩니다. 1번이 쓰는 거예요. 자꾸 뭔가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러지 마시고 쓰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쓰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는 거에다, 써놓은 거에다 채우는 연습. 그쵸? 몰라도 채운다. 그렇죠? 부모님 성함이라도 쓰고, 네. 그쵸? 답안을 빈 공간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출석 당연히 중요하죠? 출석해야 돼요.
5%는 무조건 나오세요. 그다음 성적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환이고요. 교환은 요즘엔 나가는 건 이제 옆에 반쪽에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전체 교환 출력이 돼서 나가는 추세고요. 토픽이 점점 늘고 있어서 공간을 할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제 암기장, 저 앞에 있는 암기장을 구글 시트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대로. 이 구글 시트로 옮겨 놓은 거 공유해 드리고, 물론 다운로드나 수정은 안 돼요. 그다음에 프린트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웹파드 공유하는데 저 PDF 해놓은 거가 올라가져 있어요. 저희 한 2년 정도 갱신 안 해가지고 최근 토픽이 일부 빠져 있긴 한데 그래도 커버리지가 90%는 돼요. 심화반까지. 그래서 저거 같이 보시면 되고 암기장 새로 만드실 때 참고해서 웬만하면 갖다 쓰세요. 그렇게 쓰시는 용도로 드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단기 합격자들. 그렇죠? 3개월, 6개월. 이분은 심화반 2개월 듣고 합격하신 분. 그치? 심화반 끝나고 바로 합격했어요. 이때 한 명 뽑았거든. 한 명 뽑았는데 이분이 붙었어요. 2년씩 공부하신 분들도 못 붙은 말도 안 되는 시험인 거죠. 운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분이 운만으로 붙진 않았어요.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실제 이분이랑도 친한데, 답안을 보거나 토픽 이야기 해보면 확실히 아는 게 많으세요. 하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더라. 1년에 한 명 정도씩, 한두 분씩은 나오더라고요. 단기 합격자. 여러분들이라고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특히나 바로 전 시험. 138회 시험에 1기호 시험은 좀 어려웠는데 2, 3, 4기호 시험은 거의 기본 토픽 여러분 9주 동안에 학습하시는 거기에서 웬만한 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얼마든지 시험은 돌고 돌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붙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써야 돼요. 빈칸으로 내놓은 거 없이 한 문제도 놓치는 거 없이 쓰긴 다 써서 내야 점수를 받고 그래야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 14개 심화반이 250명 정도 심화 학습을 하고 있고요. 네, 문제 유형인데요. 정보관리기술사 컴시용 똑같고요.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3개 문제가 나오고요. 그중에 10문제를 선택해서 쓰는 시험이에요. 일단 3문제 버리고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한 문제당 10점씩 해서 100점 만점인데 100점은 없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기껏 엄청 높아봐야 한 68.7점? 엄청 높아봐야. 보통 점수는 60점 몇, 뭐 61, 뭐 62, 61, 2도 높은 점수예요. 근데 1등 할 필요 없어요. 60점 0이든 상관없고 붙으면 돼요. 1등 한다고 대단하게 뭐 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지만 아무런 뭐 혜택도 없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다음에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문제가 나와요. 6문제가 나오고 여러 개를 물어보는 대신 4문제 푸는 거예요. 6개 중에 4개 푼다. 그리고 3교시, 4교시는 다 2교 시험으로 나와요. 즉, 6문제 중에 4문제 푸는 시험으로 나옵니다. 3교시 똑같고요. 그다음에 컴 시험도 똑같아요. 13개 중에 10문제. 그다음에 6개 중에 4개. 문제를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1, 2, 3, 4, 5, 6 있는데 4, 1, 3, 6 이렇게 쓰셔도 돼요. 순서는 어느 거부터 내가 풀진 나의 마음이에요. 꼭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고요. 답안 채점 방식을 설명드리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정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사를 인정받는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번째가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정의는 보통 저희가 저게 22줄짜리 A4 용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줄에 보통 18자에서 22자, 길어야 23자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줄. 36자에서 44자, 45자 정도로 정의를 내려서 쓴다. 이때 목적이나 환경을 앞에 적고요. 중간에 키워드를 적고요. 맨 끝에 종결어, 명사형 종결어. 정확하게 이거 뭔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스타일인지, 모델인지, 패턴인지, 기술인지, 방법론인지, 가이드인지, 법인지, 그렇죠? 이런 류의 정확한 명사예요. 뭐 하는 겁니다. 서술형으로 쓰는 거 없습니다. 이 답안 앞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쓰지 마세요. 이 시험은 서술 시험이지만 서술형처럼 뭐뭐입니다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명사형으로 끝날 수 있게. 단어의 조합. 그 가운데 부족한 단어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형용사나 그쵸? 접속사 같은 것들을 추가했다 뺐다 해서 두 줄을 만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 쓰고 콤마 찍고 명사로 종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진짜 글 쓰듯이 뭐뭐 하는 것 때문에 뭐뭐 기술과 뭐뭐와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줄에 필요한 것들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두 줄로 쓸 수 있는 거. 즉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게 가장 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죠. 키워드 중요합니다. 정의의 키워드 3개 필요해요. 3개 정도 평균 쓰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이걸 설명할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쓰고 얘를 도식에도 쓰고 표에도 쓰고 그럼 3개 정도, 표 6줄이라고 했는데 6줄 중에 3개 썼으니까 3개 부족하잖아요. 3개는 관련된 거 갖다 쓰면 돼요. 외우지 않았어도 이 뭔가 썼으면 얘 관련된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안에 있는 거든 네트워크에 있는 거든 저 통신에 있는 거든 어디든 있을 거잖아요. 인공지능에 있는 거든 갖다가 쓰면 돼요. 또는 프로젝트 관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메인에 있는 학습하셨던 거 가져다 씁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뭐냐면 잘 아는 문제, 그다음에 잘 모르는 문제를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의 배치도 잘하는 게 중요해요. 후광 효과 있습니다. 후광 효과. 채점자는 이 사람이 앞에 쓴 문제가 잘 쓰면 뒤에도 잘 쓸 거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앞에 처음부터 못 쓰면 이 사람은 공부 덜 한 것 같은데 마음이 들면 점수를 까기 위해서 채점을 해요. 점수를 받기 위한 채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득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독성. 가독성의 핵심은 뭐냐면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명확하게 하세요. 원래 띄어쓰기가 글자에 반 칸 정도 쓰잖아요. 이 기술사 시험은 한 칸 반 쓰시면 돼요. 넓게 띄어쓰세요. 괜찮아요. 넓게 띄었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일단 첫 번째, 답안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 내가 쓴 키워드, 핵심적인 거, 채점을 위해서 보여줘야 하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눈에 보여요. 그게 보여야 돼요. 띄어쓰지 않으면 글씨가 빽빽해서 키워드가 숨어져요. 안 보여요. 한 페이지에 채점자가 채점하는 시간은 5초에서 10초예요. 정의 읽고 키워드 찾고 끝나요. 답안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써도 안 읽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보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중요하고 그게 가독성이에요. 그다음에 출제 의도. 그렇죠?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시험 문제를 A를 물어봤는데 A.B를 써.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그래도 점수는 나와요. 합격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점수는 나와요. 일단 뭐라도 쓰시면 여러분들 거짓말을 써서 한 페이지를 채워도 50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6점이거든요. 한 명당. 3점은 나와요. 333에서 9점은 최소 나와요. 쓴 점수가 있어요. 최소한 노력 점수를 줘요. 아예 틀린 걸 써도 완전 틀린 내용을 도배를 해도 점수가 나와요. 빵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쓰기만 하면 점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안 쓰면 0점인데 쓰기만 하면 거의 10점 정도 나오니까. 그렇죠? 써야겠죠? 그래야 붙겠죠? 그렇습니다. 답안 작성할 때는 보통 펜은 유성펜 쓰지 마시고 예, 수성펜 쓰지 마시고 유성펜 쓰시고 볼펜 쓰세요. 그래서 1.6이나 1.0짜리 추천하는데 이미 기부불스반 들어오신 분들은 펜 웬만하면 2가지 다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쓰는 걸 제가 못 봤잖아요. 쓰는 걸 보고서 교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쓰는 분마다 필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이 얼마큼 수준으로 지저분하지 않은지 너무 흐린지 아닌지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정도? 한 두세 개 정도씩은 사놓고 일단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 템플릿 자는 앞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작은 게 비싼 3D 자고요. 큰 게, 그냥 광원자라고 해서 NS자라고 하는 큰 자. 그래서 큰 것보다는 작은 걸 더 많이 쓰고요. 작은 게 좀 비싸긴 한데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비싸요. 그걸 해주는 업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 자가 비싸니까 안 쓰시겠다 괜찮아요. 그럼 다른 자 사오셔도 돼요. 근데 저 자의 장점은 답안에 특화되어 있긴 해요. 기술사 답안 쓰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의 선택. 어쨌든 문제는 뭐냐? 자는 있어야 된다. 저 자든 무슨 자든 상관없고 어쨌든 자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시계. 그 수험생들 보는 거꾸로 가는 시계 있죠. 그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랑 휴지.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볼펜 쓰잖아요. 펜 이게 두꺼워서 볼펜 똥이 많이 나와요. 똥을 닦지 않으면 답안이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똥을 닦는 용도.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없긴 한데 화이트. 스티커형 화이트. 예, 그 정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답안 작성법이에요. 답안은 크게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서론과 본론. 보통 서론에는 정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론에 정의, 특징,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정의 두 줄, 특징도 한 줄 정도. 그다음에 본론은 1교 시험 본론은 2단락. 2단락으로 이거 하나로 보시면 되시고요. 2단락에다가 6줄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죠? 목차가 있어야겠죠. 목차 가의 도식 6줄, 나의 표, 그다음에 여기도 다 그거예요. 땡땡땡 도식 무슨 뭐 무슨 도 그다음 여긴 땡땡땡 상세 설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표가 6줄, 헤더까지 7줄이에요. 헤더까지. 그래서 내용이 6줄, 헤더까지 7줄을 쓰고 밑에 간글 쓰고 끝하면 딱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결론은 3단락에 씁니다. 3단락에 보통 한 3줄에서 4줄 정도 수준으로 1교 시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고려사항, 향후 발전 방향, 또 기술사적 재현, 최근의 기술 트렌드 뭐 등등등 쓰시면 돼요. 또는 비교 그런 것들을 써서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단락의 반 페이지에다가 도식 하나와 정의 정도를 씁니다. 그 다음에 2단락에 본론 한 페이지, 3단락에 본론 한 페이지. 그리고 4단락에 반 페이지에다가 결론을 써요.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기본적인 답안 작성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기본 필수만 하시면 결국 또 답안 작성법 1교 시험 따로 하고 연습하실 거고, 2교 시험 하신 다음에 연습하실 거니까 자연히 체득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답안 예시예요. 그래서 문제 번호를 쓰고 문제 내용을 쓰고요. 그다음에 답이라고 한 줄을 쓰고요. 그다음에 1단락에 뭐 앞에는 리드문이라고 하는데 DRS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용어를 쓰고 개요 또는 개념 또는 정의라고 씁니다. 개요라고 썼으면 밑에 개념이나 정의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다가 개념 또는 정의를 썼으면 바로 정의를 쓰시면 돼요. 이 서브 단락 없이. 서브 단락은 선택이라서. 1달러께 1교시 1달러기라면 그리고 계열하고 썼기 때문에 여기 정의라고 쓴 거고 두 줄로 예, 명사형 쭉 체계 그다음에 키워드죠 쓰시고 썼다고 하면 예, 특징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예, 특징을 키워드 이렇게 한 줄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써서 예, 쓰는 것 이게 1교시형의 답안의 작성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상세하게 기본 필수반 들어오시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교 시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죠. 한 페이지 분량으로 쓰시는 거고요. 가의 도식, 나의 표. 그렇죠? 표는 한 8줄 정도 쓰겠죠. 왜 한 페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표의 내용이 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채운다, 무조건. 물어본 거는 무조건 한 페이지씩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사를 위한 기본적인 로드맵은 그래서 기본 필수반 구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53점 쓰기만 하면 한 53점 나오거든요. 쓰기만 하면 페이지만 다 채웠으면 그래서 이 정도를 받으셔서 심화반으로 가시고 심화반은 18주에서 23주 정도 걸려요. 1년에 두 회차 열리는데 언제든지 중간 입과가 돼요. 그래서 중간 입과하면 공부를 앞에 거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매주 도메인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앞에 도메인 또 나중에 돌아와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중간에 들어가서 시작하셔도 아무 상관없다. 앞에 걸 들어야 뒤에 걸 이해하는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심화반 가시면 55점에서 58점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55점 정도 되시면 다 합격권이라고 봐요. 누구든지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점수 58, 59, 이 점수를 마지막 끌어올려서 즉 시험 보기 직전에 파이널 라운드라고 해서 5일 동안에 매일 200부씩 시험 보는 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휴가 3일 정도 평일 휴가 내고 주말 이틀, 평일 3일. 그래서 그 5일짜리 참석하셔서 점수 끌어올리셔서 막판에 이제 바짝 점수 올린 것 같고 이제 합격한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의 집중력이 시험이 닥쳐올수록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9주, 25주, 5일 이런 식으로 합격을 위해서 플레이 잡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9에 이제 도전해야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이널 라운드인데 합숙이라고 이전엔 진짜 합숙을 했어요. 저 공부할 땐 합숙해서 코로나 이전에 시작했으니까. 진짜 어디 가서 했어요. 수련원 같은 데 가서 5일 내내 진짜 짱 박혀갖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갖고 공부 준비하다 9시부터 시험 봐갖고 그쵸? 200분 시험 보고 나면 피드백 받고 밤 12시까지 다들 공부하고 요즘은 분위기 안 그렇거든요. 저 할 때는 그 정도 공부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일찍 집에 가시더라고요. 200분 보고 잠깐 피드백 받고 나면 다들 가버리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못 붙을 것 같은 데가 솔직히 있어요. 이게 상대평가인데 열심히 하는 분들 따라잡으려면 더 해야 될 텐데 괜찮으신가? 약간 이런 마음이 있긴 한데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의 자료를 줄이는데 요즘엔 PDF로 드립니다. PDF로 보실 수 있다. 간단한 로드맵이에요. IT 경영 전략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실시간 기업을 목표로 해서 IT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러기 위해서 규제와 준수들을 어떻게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경영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들은, 레거 시스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ERP라든가, SCM이라든가, CRM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의 거버넌스, 즉 성장을 위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시적으로 준비하고 분석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요구사항 수집부터 시작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어떻게 해요?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그렇죠? 운영 배포한 다음에 유지 보수, 메인터넌스까지 이것들 반복해서 나중에 폐기하는 것까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만들어진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감리를 통해서 평가받죠.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사실 모든 분야가 다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뭐, 웹이라든가, 그렇죠? 웹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왜 유비쿼터스가 어떤 건지, 시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실감 콘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표준들, 가이드는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거 외에 스마트부터는 모든 아이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카, 그렇죠? 등등등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 네트워크로 가서 여기까지는 소설로 써져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00% 이해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앞에 것까진 그게 되고요. 거기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앞에 걸 채우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부터는 안 돼요. 얘들은 100% 얘부터는 선 이해 후 학습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심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본 필수반은 제가 되게 많이 추려서 학습하실 내용을 몇 가지만 뽑아드려요. 대신 이해는 요 정도까지, 준비는 요 정도까지. 그거 외에는 이 용어가 뭔지 정도만 알아서 다른 데 키워드를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엄청 졸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인원이 훅훅 빠져요. 제발 빠지지 마세요. 자리 지키는 분이 붙습니다. 네트워크 마찬가지고 보안도 마찬가지죠.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암호화, 키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암호화 알고리즘부터 암호화 분류부터 시작해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이 뭐가 있는지 취약점들 그다음에 각종 공격들은 뭐가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관리는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법 가이드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게 디지털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쪽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봐요. 기본 전통적인 RDB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랑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것도 크게 나눠지고요. RDB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나올 만한 문제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트랜잭션이라든가 뭐 회복 기법, 동시성 제어 같은 것들, 트랜잭션이랑 여러 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DB 모델링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위주로 나오는데, 그것들은 조금 이해가 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정 안 되시면 좀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건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은 꼭 챙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 NoSQL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은 이거 기반으로 인공지능 통계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중요해요. 그래서 반 정도는 꼭 필수를 챙기셔라. 라고 생각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A인데, CA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 중에 관리를 위한 CA 위주로 제가 해드릴 거고요. 컴시행은 내용은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뭐 이런 플루나 컴퓨터 분류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컴시행 쪽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CPU, GPU가 뭔지 정도. 법칙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그 다음에 뭐 여긴 좀 없긴 하네요. 그거 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CA 쪽에 중요한 거는 캐시, 가상 메모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거 꼭 챙기는 거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파이프라이닝 같은 거. 그다음에 운영체제는 스케줄링이 가장 중요하죠. 스케줄링, 그다음에 스케줄링 하기 위한 기법들, 그렇죠? 운영체제 커널이 뭔지 정도. 그다음에 자료 구조는 별도로 강의는 안 해드려요. 영상 강의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자료 구조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음, 강의를 별도로 해드리진 않는데 심화반 가면 강의 하긴 합니다. 챙기실 분만 챙기시고 알고리즘 마찬가지고 저 공부할 때는 이거 다 했거든요. 퀵 정렬, 버블 정렬, 프리스칼 프롬 알고리즘 어떻게 풀이 문제 푸는지 이런 거 다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비중이 줄었어요. 인공지능 쪽 비중이 늘면서 나와봐야 한 문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꼭 다 준비할 필요가 있는 한 2년 정도 혹시라도 합격을 못 하셨으면 그때 하셔도 돼요. 작정하고 하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토픽은 아니라서 분량이 작아요. 인공지능은 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하셔야 되고 인공지능 또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강의 들을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역사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간단한 분류 감독학습, 무감독학습, 강화학습에 대한 분류 각각에 대한 해당되는 알고리즘들 그 정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거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예, 트렌드가 되는 게 결국 GPT잖아요. GPT 베이스가 되는 게 결국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든. 자연어 처리를 했을 때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언어들을 분해하는 과정도 우리가 보통 버트, 임베딩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컴퓨터가 사람이 이해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보통 디코딩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들이 GPT고 이 GPT를 이용해서 채팅 형식으로 만든 게 챗 GPT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 정도를 많이 말씀드릴 거고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이나 그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항상 같이 하셔야 돼요. 카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도 같이 습득하시고 세 가지가 삼두마차처럼 같이 가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입과는 이제 기표반 입과 전에는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입과 신청하시고 입과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 그 도메인 로드맵 강의를 포함한 네 가지 강의를 선행으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사실 뭐 이제 이거 미리 학습하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학습하고 오시는 게 베스트예요. 베스트긴 한데 저는 사실 빨리 시작하는 게 더 베스트라고 생각은 해요. 안 쉬고. 내가 이거 안 했으니까 늦게 하는 것보단 지금 바로 시작하셔서 바로 시작하셔야 빨리 붙어요. 어차피 이건 하면서 하셔도 되는 거라서. 어쨌든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은 기본 필수본 과정 내내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심화반은 3 플러스 2라고 해서 패키지 3개랑 일반 단일 과정 2개를 서비스로 제공을 해요. 이건 선택인데 나중에 신발만 가실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서브노트 특강. 네,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이 세 가지 특강이 열려요, 항상. 신문 특강,
출제 예상 문제 특강, 논문 학회지 특강. 세 분의 기술사분들이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토픽 정리한 자료를 다 영상까지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 비싸지 않으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자료만 받는 거, 정리된 자료 받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신다. 이런 것들은 선택적인 거. 내가 이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들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계속 오픈이 됩니다. 모의고사는 일제 시험과 동일하게 열리고요. ITP에서 모든 문제를 만들고 채점도 ITP에서 합니다. 400분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는 대로 무조건 다 참석하셔서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서브노트 특강이라고 해서 계속 이건 매년 만들거든요. 서브노트 같은 거. 매년 갱신을 하기 때문에 제일 최근 걸로 들으시면 돼요. 이거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9기는 현재 강북 심화반은, 아니, 강북 기본 필수반은 현재 2월 8일 날 오픈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2주차. 그다음에 141기는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죠. 3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4월 26일 날 또는 한 주 정도 미뤄질 수 있어요. 중간에 모의고사나 이런 게 있으면 한 주 정도 미뤄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42기는 3월 28일 대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반을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저랑 강정배 일사님 강의가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스타일 두 가지를 다 들으실 거면 저랑 같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강정배 일사님 강의는 사실 온라인 강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 그대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을 하셨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그 돼인 거 그대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네, 약간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해요. 기본 큰 틀은 같은데 강의는 조금씩 다르고 아예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하시는 걸 원하시면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인원은 당연히 강정글 쓰는 반이 훨씬 많아요. 개인적 인지도가 아직 뭐 제가 이제 기본 필수반 2년 강의했으니까 20년 강의하신 분이랑 어떻게 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강정글 사님이 자꾸 인원을 다 데려가시는데 물론 전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녹화돼서 올라갈 건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서브노트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강의는 매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9시 이전까지 오셔서 예습 복습하고 계시면 9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 뭐 줌 같은 것들 공유하고 업데이트할 내용들, 간단한 공지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시 10분부터 9시 10시 한 반, 40분까지 그러니까 숙제가 두 가지가 나가거든요. 첫 번째는 토픽을 정리하는 그 숙제가 한 번 나가고요. 두 번째는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매주 시험을 보실 거예요, 앞으로. 그 시험 문제를 미리 다 드려요. 그러면 주중에 연습을 해오신 걸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신 걸 피드백 해드려요. 그리고 피드백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봅니다. 매주 시험 문제가 첫 주에는, 당연히 첫 주에는 뭐 시험 문제가 나간 적이 없으니까 없고, 2주차부터 시험을 보는데, 뭐 2주차에 한 문제, 3주차에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늘고요. 중간에 2교 시험으로 바뀌어서 다시 한 문제, 두 문제 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9주차에는 200분씩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반 멘토링은 보통 이제 심화반 멘토분들이 오셔서 다른 14개 심화반 분들 중에 시간이 되는 심화반 멘토분들이 오셔서 반소개하고 멘토링을 해주십니다. 한 2시간 정도 멘토링이 진행되고요. 이때 이제 조가 나뉘어져서 전체 인원 중에 반은 식사를 하고 오시고 반은 여기서 멘토링을 받고 1시간 텀으로 돌아서 식사하고 오시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멘토링을 받고 나머지 분들 식사하고 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보통 여기 1시 15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1시 반까지 보통 진행이 되고요. 1시 반부터 이제 오후 강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 강의는 로드맵 강의를 저는 로드맵 강의를 좀 더 길게 합니다. 강정규 일사님이 한 3시 40분까지 하시는 거, 저는 한 5시? 늦으면 5시 반까지 로드맵 강의를 해요. 칠판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환 없이 하는. 그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교재 강의를 한 2시간, 그래서 한 3시간 선 정도 해서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교재 강의는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이미 로드맵 강의할 때 웬만하게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로드맵 강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빨리 끝나는 주차는 매주차만 뒤로 초반에 좀 오래 걸리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평균 8시 생각하시면 되고 7시만 8시. 그래서 뒤로 가시면 한 6시, 7시 안에 끝나는데 초반에는 한 7시에서 한 9시 사이에 끝나요. 그래서 늦으면 9시 넘을 때도 있어요. 강의 따라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하루에 일과가 끝난다. 그래서 거의 한 12시간 강의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 단번 멘토링을 심화본 분이 못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이미 오전 했던 걸 다시 시험 보는 거라서 간단하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심화반은 이제 이렇게 열린다. 아마 전반기 심화반도 동일 3월에 이번 주 이제 시작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9주 끝나면 심화반은 스플린트가 2번 돌아요. 그러니까 9주 똑같아요. 심화반도 9주 단위로 전체 도메인이 돌고 그걸 2번 돌거든요. 전체 심화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스플린트 2 시작할 때쯤 들어가시게 될 것 같아요. 비용은 당연히 차감됩니다. 주차 빠진 것만큼 비용 차감되고 할인이 들어가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숙사를 붙으면 얻는 베니핏은 무엇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는 역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당연하죠. 이 기숙사 공부하면 지식에 대한 능력은 무조건 늘어나시는 거고,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능력이 조금 더 늘어난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사실 기숙사 되고 컨설팅 쪽으로 가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전혀 개발하시다가도 가고. 사실 컨설팅이 일이 빡세긴 한데, 그렇죠? 페이가 나쁘진 않으니까. 네, 많이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을 위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부분, 능력과 기술 전문적인 능력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대외 활동이죠. 그래서 IT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가, 뭐, 전문 강의. 저도 이제 기술사 강의하고 있지만, 이런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야든 여러분이 기술사가 있고 교환만 있으면 강의 자리는 얻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학원들 많은데 어디든지 넣으면 기숙사인데 강의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크게 무리 없이 강의 자리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의하시거나 또는 저술, 책도 많이 쓰세요. 책 같은 거 써서 보통 다 홍보죠. 자기 그 이름값을 높여야 여러분들의 몸값이 같이 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술, 그다음에 대외 활동인 심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뭐연 1억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강정글스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적으신 거고 사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월 3천, 4천 이상씩 버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 좀 뭔가 특화해서 만든 것들이 있는 분들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래도 연봉이 한 2, 30% 정도는 네, 작정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버시는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감리 같은 거 1년에 물론 휴가 써서 휴가비나 그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좀 애매하긴 한데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감리 자체가 일이 편하니까 일이 어렵지 않거든요. 감리를 통해서 감리 한 5일 하시면 한 150, 160 찍혀요. 네. 이 정도는 버거거든요. 근데 진짜 일이 쉬워요. 첫날은 하는 게 없고요. 첫날은 이제 감리하기 위한 자료 확인하고 나면 산출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출물 주세요 하고 나면 끝나요. 왜냐면 달라고 했으니까 와야지 평가를 해주는데 없으니까 평가를 못 하잖아요. 적당히 시간대마다 퇴근하고요. 한 5시쯤. 둘째 넷째 날까지 열심히 감리를 수행하다가 감리도 뭐, 네, 뭐 엄청 빡세진 않아요. 어차피 산출물 확인하는 거, 증적 자료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저녁쯤 작성해서 그 다음날 오전쯤 전달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총괄이 아닌 이상 거의 퇴근하죠, 오전에. 그러면 이제, 그쵸? 그렇게 일하고 받으시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보통 한 10시쯤 출근했다가 한 5시쯤 퇴근하거든요. 슬슬 가서 점심 뭐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다 얻어먹고 다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 있으니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기숙사가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첫 번째는 공공기관 이직이나 공무원 공채에 대한 우대예요. 그래서 보통 5급 사무관 공채, 기술직 공채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가점이 박사랑 동급으로 받아야 그래서 7점 정도 가점이 붙거든요. 공무원 시험 아시다시피 물론 공무원 시험 정도 시험 보진 않아요. 그거보다 간단한 시험을 보지만 시험은 봅니다. 근데 어쨌든 봤을 때 7점이 붙는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누구냐면 기술사 또는 박사인데 박사들도 공무원 잘 안 가고 기술사도 안 가요. 돈이 적어서 안 가요. 이건 왜 가냐? 그래서 작정하고 가는 분이죠. 사업이나 뭐 아니면 5급 공무원 했다가 그 다음 노리고 가시면 이걸 위한 경력을 위해 가시는. 그런 경력을 위해서 가시면 그래도 한 4년 인맥 만들고 경력 만드는 4년 5년 정도는 이따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위해서 가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하시면 너무 좋죠. 인생에 한 5년 5급 공무원 하고 나오시면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진 그 온갖 그렇죠? 기관에 있는 사람들 인맥 다 갖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실 수 있는 일이 엄청 많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같은 혜택 받는 일만 아니면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자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석 감리원증.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사실 이거죠. 감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얻어지는 게 수석감리원이거든요. 기술사도 동일하게 수석감리원이 되고요. 기술사가 감리사보다는 연봉이 한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감리사를 볼 필요가 있는지. 물론 감리사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긴 하는데 대신 감리사는 합격 커트라인이 보통 평균 83? 걔도 상대평가예요. 인원으로 뽑아요. 그래서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어요. 저는 뭐가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그 시험을 1년에 한 번 봐야 돼. 그리고 그쪽 경력 증빙이 더 빡세요. 거의 순수 경력 10년 경력 만들어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 공부하느니 그냥 기술사 공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감리사는 감리 일밖에 못해요. 딴 데 못 써먹어요. 근데 기술사는 다 쓸 수 있잖아. 감리사는 강의 못해요. 교환 있다고. 강의 짜리 안 줘요. 그쵸? 차이가 많은 거죠.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기본 베이스, 연봉은, 네, 지금 한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술사가 감리법인 들어가면 한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액수, 아주 적은 건 아니고, 엄청 많은 액수도 아닌데, 일이 힘들진 않으니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물론, 기본급이 그렇다는 거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재합평가 이런 것들 참여하고 총괄 이런 거 해서 받는 수당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직. 30대, 50대 하는 분들이 가장 누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직이죠. 주요 ICT 기업으로 대한 이직이나 원하는 직군 변경하고 싶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창업. 기술사무소나 뭐 여러 제안평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때문에 또 많이 하고요. 보통 기술사 3명 있으면 기술사 사무소 만들 수 있거든요. 기숙사 사무소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회사 만드는 건 뭐가 달라. 근데 기숙사 사무소라는 어쨌든 닉네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기술사 활동을 통해서 해외 이민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다. 일단 기숙사 되시면 이민 점수는 뭐 언어만 되시면 뭐 못 받지 않아요. 언어 하나만 해결하시면 거의 최고 등급 받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할 기업을 위한 대외 활동, 멀티잡이 돼요. 그렇죠? 전문가 영역 풀에 들어가서 멀티잡이 되고 무슨 뭐 각 기관이나 공공의 그런 것도 자문위원 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나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죠. 한이음이라고 해서 그 대학원생들 멘토링 해주는 게 있어요. 이쪽 IT 쪽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거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입을 얻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일은 줄이고 그분이 1년에 6개월이 휴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본 페이는 적게 받는 대신 그 회사의 CTO로 핵심적인 것만 컨트롤 해주고 6개월은 이런 한의음이나 다른 거 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거기서 키운 인맥들, 인력들 가지고서 이제 자기한테 들어오는 잡을 윈윈으로 뿌리는 거죠. 착취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페이를 오히려 더 많이 버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거죠. 하기 나름입니다. 본업에 겸직을 할 수 있다. 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험 못하게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다들 하시고, 예, 뭐, 모르면 되죠. 그래서 가명으로 활동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혹시라도, 아는 분이 있어요? 네, 소문내기 없기. 여러분들도 있어도 될 거니까. 서로 소문내기 없기.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가연구기관에 연구자로 등록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연구자 풀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걸로도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다 안 해서 그렇지 해볼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다음에 장기적인 활동이 되죠. 은퇴 이후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안정적으로 있어요. 뭐 요즘에 뭐 정년 65세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랑 사실 상관없어요. 저희는 사실 정년이 없어요. 아니, 물론 죽을 것 때까지 일할 거예요.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대 넘어서 퇴직한 이후에 그냥 집에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맨날 여행이나 다닐 정도가 아니라 근데 혹시 그렇더라도 어디 그냥 명함 좀 내밀 만한 거 갖고 다니고 적당하게 일이 있는 게 건강하거든요. 그 정도 적당한 수준의 일을 하면서 페이도 괜찮게 받고 다닐 수 있다. 그건 기술사인 것 같아요. 특히나 감리사 중에 그 이주보장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조건 뽑는 건 아니지만 이주보장제는 그러니까 감리라는 일의 특성상 1년에 한 3, 4개월만 바빠요. 그리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월부터 1월까지 정도 바싹 일이 쫙 몰렸다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상주감리 빼고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제안서 쓰는 게 다거든요. 근데 일반 감리하시는 분들은 제안서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안서 쓰는 일 하지 않고 대신 일이 많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막 기술사도 동원하고 뭐 알바도 쓰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정 인원으로 나를 제공해 주는 대신 급여를 받는 거예요. 일이 아예 없을 때도 2주치 300만 원은 나와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한 6개월은 놀고 먹으면서 300만 원씩 꽂히고 일 많을 때는 한 달 일하면 한 달치 비용을 받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7개월, 8개월 일하고 적당하게 일하고 그렇죠? 연봉 적당하게 받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탈기업화할 수 있는 거죠. 종속성 탈피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개인의 연속성을 위해서 뭐 책도 쓰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구자들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연금보험 같은 거. 과학기술인공제에서 하는 연금보험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계산해 봤는데 가성비가 제일 나아요. 시중에 파는 어떤 연금보다 나아요. 거의 공무원 연금급으로 나쁘지 않은 거 하고 보거든요. 공무원 연금은 고위공직자가 돼야지 돈이 괜찮지. 나머지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내가 낸 거에 한 2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 가치가 늘어나면 액수가 늘어난다고 같은 값어치는 아니지만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런 건 다른 상품도. 그래서 한 달에 200씩 낼 수 있는데 한 20년 넣고 나면 20년 넣고 20년 찾으면 월 그래도 한 450 정도는 꽂히는 것 같아. 내가 200씩 넣는데 들어오는 건 400이 넘으니까 나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챙기고 이거 적당한 활동 2가지 챙기면 월 800씩은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노후 이후에도 퇴직 이후에도 그러면 뭐 사실 사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디 가서 대우 받으면서 명함 누굴 만나도 나 명함 내게 줘. 그렇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위해서라도 저는 기숙사를 2년 정도는 투자하셔라. 이게 가장 큰 베니핏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인맥이에요. 정말 고급의
고급의 능력 있는 분들을 인맥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국에 있는 웬만한 IT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웬만한 기업에 있는 분들, 그 웬만한 기업의 차부장급, 이사급들, 공공의 담당자급들을 인맥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게 저는 기술사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지트는 강남에는 아지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강남 아지트, 대치 아지트, 선릉 아지트라고 해서 선릉역에 하면 세 군데 아지트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단합반, NS반 이런 등등 단합, NS탑, 정주행, BP, 소원반, 그다음에 평일에 강평야까지 이렇게 7개 반이 돌고 있고요. 영등포는 여기서 현재 반이 모멘텀, 메타, 정상반이 3개 반이 돌고 있고요. 보통은 여기는 조금 여기는 연합반처럼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강북에는 심화반이 2개. 강북엔 아지트가 2군데예요. 을지로 아지트랑 강북 종로 아지트가 있는데 여기는 그 다른 기술사 학원, 종로 기술사 학원이라는 곳에 있는 강의실 일부 대여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얻어지지가 않아서 이거 하는 동안에 임대해서 쓰는 유일하게 임대해 쓰는 곳이에요. 나머지는 다 ITP에서 강정일선이 구매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항상 오픈돼 있어요. 주말에는 강의가 있어서 안 되지만 강의가 없는 모든 시간에는 오픈돼 있어요. 언제든지. 강의 장소가 부족하시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장소는 언제든지 오픈돼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반, 여기에 한 반 이렇게 심화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을지랑 강북 심화반이랑 현득반. 그다음에 강북에도 평일 야간반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영등포에도 평일반이 오픈이 됐어요. 정주행 평일 야간반이라고 해서 음, 원하시는 반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기본 필수반 수강을 하셨으면 내일 초대되실 거예요. 내일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초대가 되실 거라서 카톡방 다 오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될 수 있도록. 초대가 돼야지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초대를 받으시면 이제 거기서 뭐 웹하드 같은 것도 공유해 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공지나 활동은 거기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패키지는 그 4가지짜리인데. 사전 패키지는 사이트에도 요청하시면 된다. 별도 준비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2개 중에 하나, 최소한. 또 별도 자. 웬만하면 둘 다 가지고 다니셔도 상관없고요. 볼펜도 제가 말한 것 중에 2가지. 연습용 답안지는, 인터넷에서 사세요. 그게 제일 쌉니다. 인터넷 사면 나쁜 점이 뭐냐면, 글자 반 글자 차이가 나요. 왜 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웹파드 공유하는 데 보면 그 답안지 PDF가 올라와져 있어요. 그거 프린트해서 쓰셔도 되고 똑같은 거 그거 프린트했을 텐데 왜 반글자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반글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 IT 피커는 저건 사실 진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 실제 사이즈 다 자에다가 다 체크해 갖고 와서 폭까지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 실제 답안지랑 똑같은 크기고 얘는 조금 차이 나는데 연습인데 꼭 조금 또 완전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비싸니까 저것도 싸게 인쇄할 곳이 없어요. 혹시 인쇄소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강정필 스님한테 좀 이렇게 소개 좀 싸게 좀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저 답안지 가격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ITP에서 필요하시면 그 사이트에다 신청하시면 드릴 거예요. 근데 한 권에 1,400원이라 너무 비싸요. 인터넷에서 100매짜리 해봐야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웬만하면 인쇄해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A4 용지 말고 저거가 온스가 2단계 높은 거거든요. 실제 시험장 거는 저건 한 단계 높은 거고. 기본 용지 말고 그보다 그 종이 두께 조금 더 두꺼운 거, 함량 좀 더 높은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연습이니까 2단계까지 실제 답안지 정도 두께까지는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 A4 용지는 너무 얇아서 찢어져요. 또는 펜이 너무 비치거나 이러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이제 그러니까 배송은 9주차짜리 전체 교환이 일로 다 배송이 될 거예요. 별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근데 그러면 이제 그날 9권을 다 들고 가셔야 되니까 백팩을 갖고 오셔야 되고 그게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사이트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배송비 5,000원 받고 보내드려요.
일로 받으면 배송비 없고요. 그건 선택하시면 돼요. 크게 무겁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가셔도 돼요. 그거 외에 나머지 모든 입금은 여기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줌 꼭 설치해 주셔달라는 거. 네, 그런 내용이고요. 준비물은 뭐 이 중에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설명회는 끝났고요. 이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